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아침밥이 뭐 보약이다. 아침은 뭐 황제처럼 먹어라. 두뇌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아침밥이 뭐 필요하다. 아침밥 걸으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침 꼭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아침을 먹어야 꼭 건강에 좋냐라는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아침밥이 뭐 보약이다. 아침은 뭐 황제처럼 먹어라. 두뇌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아침밥이 뭐 필요하다. 아침밥 걸으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아침을 꼭 먹는 것이 건강에 정말 좋은 걸까요? 근데 반대로 요즘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아침을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다더라. 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요즘 또 유행하는데 그 간헐적 단식 때문에 아침 안 먹는 게 또 유행같이 이렇게 또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뭐가 맞는 걸까? 대체 뭐가 맞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많은 의사들과 영양학자들 대부분은요, 아침밥은 꼭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다 어떤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죠. 아침 식사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잘하면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집중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좋다고 보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장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을 경우에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 9시, 10시에 밥을 먹어요. 거기에 또 라면, 뭐 치킨, 배달음식 등 이 무거운 야식을 먹고 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침 8시에 또 먹는다? 이건 몸에게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연치유 의학에서는 이 공복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공복이 바로 우리의 해독의 시간이거든요. 이때 소화기관의 어떤 휴식은 세포들이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간도 그렇고요, 위도 그렇고요, 장도 그렇고요, 모두 소화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몸은 어떻게 보면 먹지 않을 때 비로소 이제 회복을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간은 결국 공복의 해독을 시작하잖아요. 세포는 공복에 뭐라 그러냐, 오토파지, 자가청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해서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장도 마찬가지죠. 아침 공복 시간에 독소를 배출해내는 거예요. 특히 아침 시간은요, 몸이 가장 정화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막 억지로 먹으면 해독과 회복의 시간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자연치유 건강법을 실천해 온 지가 20년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매일 아침 공복 상태를 유지해 오는 6대8 간헐단식을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 중에 16시간은 공복 유지하고 8시간 동안은 2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게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게 무조건 이 방식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내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로 시작해도 좋고, 누군가는 정말 천천히 조절해 가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임상에서 통해서 보면 특히 위염 있는 사람,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위산과다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침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함부로 아침밥 끊었을 때는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뭐 저혈당 위험이 있는 당뇨가 심한 사람도 이 아침밥 16대8 간헐단식 좋다고 함부로 했다가 상당히 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력이 또 극도로 떨어진 발기화 환자는 별로 큰 효과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주 성장기 어린이들, 성장을 막 해야 되는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또 아침 활동량이 많은 사람, 노동직을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아침밥을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만약에 시도하려면 아주 정말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침 공복이 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별이 딱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야식을 하는 사람들, 전날 늦은 야식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아침 공복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뭐 비만이라든가
이게 살을 뺄 때 상당히 또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지방간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이런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침밥을 안 드시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소화기능 약하고 아침에 속이 막 자주 불편하신 분들, 염증이나 궤양이 없는데도 자주 더부룩하고 불편한 분들도 또 좋은 효과를 좀 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만성 질환자한테 체력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경우는 공복을 유지하는 이런 16대 8이라든가 18대 6 간헐단식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죠. 특히 간헐단식 뭐 하시는 분은 저녁을 안 먹냐, 아침을 안 먹냐 보다는 아침밥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실 이 공복 건강법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100년 전에 일본의 의학자 니시가쪼조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아침 공복의 시간이야말로 건강회복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연치유 건강법을 이제 세계에 전하는 사람인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자연치유 의학이나 뭐 니시요법에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 당뇨, 고혈압, 뭐 만성염증 같은 또 암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의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공복이 바로 해독의 시간이라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소화기관의 휴식은 곧 세포의 회복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치유 의학에서는 무조건 먹거나 무조건 굶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소화기의 상태, 전날 식사의 어떤 시점, 자신의 체력, 생체 리듬 이 네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성인은 생체 리듬에 따라서 16대 8 또는 뭐 14대 10 이렇게 아침 공복을 유지하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아침 공복을 좀 유지하는 거죠. 당뇨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4대 10, 뭐 이렇게 16대 8 저혈당 좀 조심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을 권하기도 해요. 노약자 같은 경우는 12대 12, 뭐 14대 10 이렇게 해서 죽이나 뭐 브런치 같은 걸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또 아침 공복을 또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위염이라든가 궤양이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이제 현미 크림 수프를 드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치유 후에 다시 이제 공복을 유지하는 이런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찾는 것도 있고요. 말기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문가가 반드시 좀 같이 지도하여서 하는 게 좋아요. 공복도 곧 습관입니다. 성급하게 막 시작하지 말고 내 몸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적용하다 보면 부작용 없이 공복의 어떤 치유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아침을 꼭 먹어야 할까? 뭐 굶어도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 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내 몸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우는 게 좋을까? 채우는 게 좋을까? 그 감각을 기르는 것이 진짜 건강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이제 아침 공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렸어요. 결국 아침 공복은 해독과 회복의 어떻게 보면 황금 시간대다. 그래서 그때는 물이라든가 막 소화를 많이 시키는 음식 대신 뭐 사과 당근 주스 같이 이렇게 수분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이 건강에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누구나 무조건 뭐 아침을 먹어야 된다, 뭐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가장 핵심은 비우는 게 더 이로운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복을 유지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꼭 또 아침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소화에 부담이 없고 몸을 깨우는 데 도움되는 그런 음식, 그런 것들을 살짝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막 왕처럼 먹는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복의 시간은 결국 우리는 단순히 이게 배고픈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공복 이 시간에 우리 몸은 간도 정화하고 장도 청소하고 세포가 자가 청소, 오토파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음식을 우리가 먹더라도 너무 자극적인 거나 기름지거나 갑자기 막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은 우리는 절대 좀 피해야 한다는 거죠. 대신 몸을 좀 살리기도 하고 세포를 확 깨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아침 공복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아침 공복에 먹어도 좋은 음식을 제가 5가지 정도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것은 물입니다. 물. 미지근한 물. 체온하고 비슷한 물이에요. 혹은 따뜻한 생강차까지도 괜찮습니다. 조금 연하게 타는 생강차. 공복에 한번. 처음에 공복에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물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생강차 뭐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이 잠든 장과 우리를 확 깨우는데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해독, 뭐 순환, 뭐 소화력 뭐 이런 개선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몸이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뭐 이런 방법들이 필수예요.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손발 차갑다고 막 손발 따뜻한 약을 막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장이 좋아지면요. 손발은 그냥 따뜻해져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꼭 너무 찬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얼음물 같은 것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 위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해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를 다시 일시키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사과당근 주스를 권해요. 이게 해독의 에너지 음료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사과는 장을 상당히 부드럽게 자극하는 역할을 해요. 당근은 간 해독을 돕는 데는 뿌리채소 중에서 저는 당근이 왕이다라고 하는데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죠. 또 생으로 이렇게 갈아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복에 이렇게 먹게 되면은 변비라든가 만성 피로, 피부 같은 것을 맑게 하는 이런 효과를 상당히 볼 수가 있어요. 셋째는 저는 현미크림 스프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에너지원이면서 위장을 보호하는 작용이 상당히 강합니다. 너무 속이 이렇게 허하다고 그러나요? 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이런 것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예요. 현미크림 스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말씀드렸지만 볶은 현미를 곱게 갈아서 밀가루같이 갈아서 만드는 어떻게 보면 미음죽 같은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현미크림 스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혈당을 높이거나 이런 경우가 이렇게 조금 낮아요. 그래서 포만감도 유지시켜주고 소화기관을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현미크림 스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넷째는 따뜻한 레몬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이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거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 지난 다음부터는 생 레몬즙을 반 개 정도를 짜서 물에 넣어서 먹는 건데요. 이제 간의 해독 효소를 어떻게 보면 깨워준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들을 해요. 그래서 밤새 쌓여있는 이 노폐물을 배출을 도와주는 거죠. 이건 한 200ml의 따뜻한 물에 생레몬즙을 2분의 1개 정도 짜서 공복에 한 잔 이렇게 식사 30분 전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는 저는 이것은 지중해식 이 해독법이다라고 해서 서양에서도 유행하는 방법인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다가 레몬즙을 좀 같이 짜서 먹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방간이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것이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이 방법입니다. 간과 결국은 담낭을 이렇게 자극해서 담즙의 흐름을 이렇게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요. 콜레스테롤을 조금 정화하는 작용, 그러면서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작용이죠. 이것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정도 하고 레몬즙을 한 스푼 정도 해서 공복에 바로 먹어도 되고요. 또는 따뜻한 물에 섞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속이 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기다 꿀 반 티스푼 정도 넣으면 상당히 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지만은 아침 공복에 먹는 음식은 어떻게 보면 뱃속을 어떻게 채우기 위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건 하루 건강의 어떤 방향을 정한다고 그럴까요? 몸을 깨우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드셔야 돼요. 따라서 너무 자극적이거나 막 이렇게 급하게 먹어야 되는 음식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으로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수천 년 내려온 자연치유 건강법에서는 결국 음식은 치유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을 때 회복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 섭리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복 시간을 늘리고 또 공복에 들어가는 음식은 좀 줄이시면 가볍게 생명력 있는 음식으로 또 바꾸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되는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루를 바꾸는 이 작은 시작은 내 몸을 정화시키는 한 잔의 어떻게 레몬물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몸 안에는 항상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명의들이 오늘 또 몸 안에 이 쓰레기를 또 치우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이런 노력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의사들이, 내 안에 있는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아침 공복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 잔의 따뜻한 레몬물로 내 몸의 의사들을 한번 깨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 식사를 바꿨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분들은 누굴까요? 저녁 야식을 해가지고서 정말 몸이 무거운 사람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 늦게 먹으면 무겁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영양을 해서 또 먹는 것보다는 아침 공복에 먹을 수 있는 이런 가벼운 레몬물 같은 걸로 해독을 할 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정말 음식으로 한번 병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건 제가 볼 때 필수예요. 특히 대사성 질환 갖고 계신 분, 비만 같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살도 빠지는 효과도 있고요. 대사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음식을 접근해야 되지, 계속해서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어떤 것을 더 먹으면 될까요?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침 공복을 유지하는 공부 시간을 얼마나 내가 늘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몸의 변화는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로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살찐 사람 살 빠지고 이런 것들, 내장지방 확실히 빠집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침을 아예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침 시간에는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물이에요. 뭐 여러 가지 다 봐도 물이 최고 좋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는 생수입니다. 생수를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체온과 좀 비슷하게 해서 소화기 계통을 쉬게 해줘야 돼요. 간혹 찬물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바로 일해야 됩니다. 안에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해독하고 대사하는 데 써먹을 수 있도록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습관이 돼 있어요. 아침을 계속 먹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5가지들을 상태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드시는 것도 공복을 유지하는 것 정도의 효과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을 먹어야만이 공복의 효과를 더 낸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생수 먹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지금까지 내 증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같이 드셨을 때 그런 효과도 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루 두 끼 간헐적 단식,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요 하루 두 끼 먹는 간헐적 단식은 제가 한 20년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효과는 이제 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의학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즘 상당히 많이 뜨거운 건강법인 것 같아요. 하루 두 끼만 먹는 분들 그래서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특히 이제 막 노동을 하시는 분, 뭐 다양한 이제 직업군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 건강 식사법이. 그래서 유행처럼 지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양에서도 정말 과학적인 어떤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 특정 시간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한다는 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은 16대 8, 저는 이제 18대 6을 하고 있는데 18시간 공복 시간 유지하고 6시간 안에 이제 먹는 거예요. 이때에 중요한 것은 보통은 아침 건너뛰는 거예요. 점심, 저녁 하루 두 끼만 먹는 거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처음으로 만드신 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1928년으로 제가 기억해요. 일본의 자연의학자죠. 니시가 조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 간헐적 단식을 최고의 건강법으로 이렇게 병을 자연의학적인 치료를 할 때 이걸 들고 나오신 거예요. 이걸 치유의 근본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100년간 정말 많은 효과와 치유 효과를 경험을 축적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하버드대, 존스 홉킨스대 같은 이런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이 방법을요, 미래의 식사법으로 연구 중이에요. 왜 두 끼만 먹는 게 정말 건강에 그런데 좋을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던
해요. 이 내용으로, 이 기전을 밝혀서 바로 24시간 생체 리듬을 밝힌 거예요. 이 연구는 우리 몸이 24시간 생체 리듬에 따라서 소화하고 배출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이게 생체 리듬으로 밝혀집니다. 하루에 이렇게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새벽 4시서부터 정오 12시, 8시간이죠. 이 시간에는요, 이 생체 리듬에 따르면 해독하고 배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밤새 쌓여있는 이 노폐물을 배출하고, 이때 또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이 집중 공복에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특히 아침에만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결국 장내에 연동운동을 시켜서 해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데요. 결국 간이나 신장, 림프계가 가장 활발히 해독작용을 일으키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생체 리듬상에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 이 시간에는요, 섭취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먹고 움직이고, 이때 소화 요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것은 휴식, 회복,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장이라든가 간, 이런 또 세포, 이런 것이 쉬어야 할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늦은 야식이에요. 이것은 해독과 쉬는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독과 어떤 복구, 재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공복의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언제 먹느냐, 이런 생체 리듬을 맞게 먹느냐가 어떤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간헐적 단식에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효과가 한 4가지 정도로 또 이렇게 좀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핵심은 공복 시간을 늘려서 소화기관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면은 내 몸이 알아서 이렇게 치료해 준다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학적으로도 4가지 정도의 효과가 보인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세포 청소입니다. 자가 포식한다는 거예요. 오토파지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오토파지 현상은요, 공복 12시간 정도면은 그 이상만 되면은 세포가 스스로 청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세포, 손상된 어떤 세포, 손상된 단백질,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 물질, 이런 거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지연되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암의 예방 효과까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의학적으로 일본의 요시노리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전을 밝혀서 노벨 의학상을 탄 거예요. 두 번째가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이 생기잖아요. 당독소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공복이 길어지면은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고 우리 몸속에 당독소가 제거되고 결국 당뇨,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장 지방이 연소되고 체중이 감량된다는 거예요. 정말 체중이 이쁘게 감량됩니다. 아랫뱃살이 빠지고 S라인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공복이 길면은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복부 비만이라든가 또 지방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중성지방 같은 것도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염증 수치가 감소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식사 횟수를 줄이게 되면은 만성 염증 유방 물질인 우리가 CRP라고 그러잖아요. 혈액 검사할 때 나타나는 이런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 수치가 줄면은 결국 관절염이라든가 피부염, 만성 피로 같은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3가지 원칙 전략이라고 할까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3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만 간헐적 단식을 성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번에 그냥 딱 18시간 이렇게 공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복 시간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16시간, 18시간은 무리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순서대로 늘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 이 하루 2끼 먹는 경우는 식사의 질이 핵심이에요. 2끼만 먹는다고 라면이나 빵이나 인스턴트 이런 걸로 채우면 이건 절대로 안 하니만 못합니다. 반드시 채소와 과일, 또 현미 같은 영양소 균형이 맞는 이 복합탄수화물 같은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생선, 발효식품 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로 균형을 이루는 식단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복 시간엔
따뜻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좀 공복 시간 길게 하는 이런 뭐 단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는 허기와 싸우게 되면은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나 뭐 보이차도 괜찮고요. 뭐 허브차 좋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미소된장국인데, 그래서 미소된장국 같은 걸 이렇게 추천해서 배고프지 않도록 몸이 좀 쉬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죠. 이 세 가지 원칙을 좀 지키시면 간헐적 단식은 몸을 개선하고 고치는 최고의 어떤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무작정 굶지 마세요. 몸을 좀 존중하고 리듬을 회복하는 이런 단식이랄까요? 소식. 이게 진짜 간헐적 단식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이 하루 두 끼 간헐적 단식은 그저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비우는 시간, 어떤 정비하는 시간, 그리고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어떤 최고의 자연치유 식사법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 끼는 좀 천천히 배고픔을 조금만 받아들이는 이런 연습들 한번, 그리고 또 공복 시간을 하루에 또 1시간 정도씩만 이렇게 늘려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회복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회복하는 이런 습관이 들이게 된다는 거죠. 건강은 결국은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한번 실천하는 이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식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16대 8 간헐적 단식. 먹을 때 그냥 먹고 충분히 먹고 공복 시간을 좀 길게 하는 이 식사법을 저는 보내드리고요. 제가 한 20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능해요. 정말 처음엔 저도 힘들었거든요. 한 3개월 동안 습관 들이는데 힘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여러 사람이 이게 행복합니다. 첫 번째 내가 행복해요. 내 몸이 행복하고, 두 번째 우리 집사람이 행복해합니다. 아침밥도 차려줘야 되고 하루 3식이가 될 수 있으니까 두 끼만 차려도 충분하니까 좋아지기도 하고요. 제일 어떤 몸의 변화는 일단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 살이, 이 보부비만 같은 이런 살들이 찌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간헐적 단식. 또 이제 그 두 번째에 우리가 5대2라고 그래서 6대1도 하고 5대2로 해서 6일간은 정상으로 먹고 하루는 뭐 굶는 방법, 아니면 하루는 뭐 채소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요것도 그 하루 지키기가요,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처음은 지켜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저는 16대 8, 8시간은 좀 편안하게 드시고 18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이 식사법을 권해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 하루 두 끼만 먹는 이런 거에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해야 될 사람은 말기 암 환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 병변 갖고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신부전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또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질환 궤양이 있는 분들은 안 돼요. 염증은 사용할 수 있는데 궤양이 있다라고 하면은 회복한 다음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회복하고 쓸 때도 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뒤에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우습게 보여도요, 정말 처음에 상당히 힘들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몸에서 변화 과정을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공복 시간을 견디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고 해야 되잖아요. 공복이라도 먹어야만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생수입니다. 그냥 물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단식할 때 우리가 물 먹으면서 단식을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먹는 거에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안 먹는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먹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게 사과당근 주스입니다. 이게 이 사과당근 완전히 이제 주스 착즙을 하는 건데, 이거는 수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하는 어떤 그런 기능, 그리고 또 그 안에 뭐 다양한 영양소들이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청소해 주는데, 우리 몸에 청소해 주고 흡수하는데 좀 도움을 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드셔보면 괜찮다고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허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기다가 견과류 몇 개 드시는 것도 제가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막 배고파서 정말 못하겠다, 하지만 나는 효과를 꼭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된장국입니다. 답은 이 된장국에 적절하게 소금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을 가장 쉽게 참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된장국이 여러 가지로 우리 몸속에서 또 해독 기능도 있고요. 단백질을 또 공급하는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드셔도 된다. 그리고 또 허브티 같은 것도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커피, 그 다음에 녹차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은 공복 시간 유지하는데 습관 들일 때 힘들 수 있어요. 뒤에 이게 막 건강에 해롭다 뭐하다를 떠나서 공복식 먹으니까 해롭다를 떠나서 뒤에 계속 어떤 장시간 16시간 요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데 습관 들이는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제일 피해야 되는 것은 정제탄수화물입니다. 설탕이라든가 꿀 같은 거 이렇게 타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은 이게 에너지가 제법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정제탄수화물을 피하시는 게 좋고 과일 먹어도 되냐 안 먹으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일 이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과일 안에는 우리 몸에 칼로리보다는 영양소 균형이 적절히 들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또 해독하고 스스로 또 우리가 이제 식이요소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대사하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는 자연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과일, 채소 같은 것은 조금 드셔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 중에 섭취가 가능한 시간에는 무엇이든 먹어도 될까요? 일단은 내가 원 없이 먹는 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간 지키는 건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시간이든지 8시간 먹을 때 이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마음대로 막 그냥 뭐 정제탄수화물, 뭐 고기, 뭐 육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식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하얀색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질들은 들어오면서 대사하면서 찌꺼기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검정색 잉크를 그냥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데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음식 먹는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 하고 첫 번째, 공복 후에 첫 번째 뭐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때 답은 샐러드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식이라고 얘기하는 채소와 과일이 이 두 가지가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내가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이 양이 조금 줄게 돼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샐러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결국 샐러드 두어 점 먹는 게 아니라 샐러드를 충분히 먹는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게 먹고 많이 먹고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평상시 건강하게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9가지 영양소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생채소라는 이야기, 과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얼마나 먹느냐가 간헐적 단식 하루 두 끼 먹는 식사에 어떻게 보면 성공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 섭취 시간에 제로 음료는 먹어도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든지 단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거 할 때는 청소하고 배설하고 해독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자연의 물입니다. 생수예요. 근데 생수를 가공을 해서 물을 가공해서 뭐 제로 칼로리를 만든다 뭐 한다 그러면은 사실 말이 제로 칼로리라고 하는 이름이지 물론 칼로리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맛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싫어하는 것들을 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금하셔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끓인 차 정도도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도 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 먹은 양, 물 많이 먹으면 좋아요. 공복에. 근데 그 물양에 마이너스를 하면 딱 맞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물량이 많이 먹었는데 적게 먹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를 해주고 몸 안에 쓸데없는 노폐물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분인데 그런 역할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로 칼로리냐 아니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가공해서 뭔가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청소를 방해하는 물질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여튼 간헐적 단식 하면 이제 단식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하루에 2끼 하면 한 끼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거 굶는 거 맞죠? 배고픈 거 막 참고 막 버티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굶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뭐 또 간식, 야식까지 아주 그냥 그런데 이것은 원래 우리의 몸의 어떤 원래 리듬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생체 리듬, 그 리듬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먹고 또 비우고 또 쉬고 이걸 조율하는 것이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원래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비우는 시간, 먹고 쉬고 비우고 이 3단계가 있어야 우리 세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세포가 또 정화되고 또 회복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리듬을 기준으로 보면은 바로 두 끼, 그리고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이 간헐적 단식은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간헐적 단식의 어떤 리듬을 보면은 뭐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루 3구간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1단계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시간에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다. 그래서 위장과 세포가 모두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수면 유지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잘 나옵니다. 이런 시간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뭘 먹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세포는 쉬지 못하고 뭐 염증이라든가 이런 독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더 우리 몸에 쌓이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핵심 원칙 제가 첫 번째라고 하는데 먹는 것을 하여튼 쉬어야 된다는 것이 이 원칙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완전히 금식하는 게 좋고 따뜻한 물 정도만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요거까지는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는 새벽 이제 4시부터 정오까지죠. 이 시간에는 해독과 배출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이나 신장, 림프 같은 이런 곳에서 가장 활발하게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모틸린이라는 호르몬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비되면서 이 장에 이게 연동운동 시켜주는 것인데 공복 때 나오기만 해요. 그래서 장 청소가 시작되고 또 자가 포식, 또 오토파지 현상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세포가 우리가 정화되고 우리 몸이 정화되는 거죠. 또 지방을 분해하는 이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핵심 원칙 두 번째, 하여튼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공복을 유지하고 뭐 이때는 생수, 허브차, 뭐 해독 주스, 사과 당근 주스 같은 거 이 정도 드시는 것을 하시게 되면은 해독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생수 막 두세 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커피는 자극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끊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10시 이후로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블랙으로만 좀 드시면 더 좋겠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침 안 먹으면 더 무력해서 못 살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 위장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장에 숙변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공복에 생수 많이 드시면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고 그랬죠. 이때의 섭취와 활동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소화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에너지로 가장 잘 전환되는 시간이죠. 이때 핵심 원칙 제가 3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건강한 음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루 식사는 이 8시간 안에 두 끼, 특히 6시, 저녁 6시 이전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점심은 뭐 12시 내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녁은 6시 이전에 이 루틴을 취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제대로 먹고 적당히 움직이게 해줘야 운동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이 간헐적 단식에 하루 두 끼 먹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 16대 8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은요, 이 공복 16시간 뒤에 이 첫 끼를 먹게 되잖아요. 그 첫 끼가 단식 성공의 하나의 열쇠입니다. 첫 끼는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먹는 순서예요. 샐러드나 과일 먼저 먹는다. 무조건 생채소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식이섬유로 저는 이제 위장을 코팅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에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걸 먼저 먹는 거예요. 두부, 콩, 뭐 이런 것들 식물성 단백질 건강에 다 좋잖아요. 단백질 다 건강에 좋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 다음 순서로 먹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어떤 현미나 이런 귀리밥 같은 이런 통곡물 위주로 드시는데 이때 밥과 반찬 같이 드시면 돼요. 이게 세 번째로 그렇게 뒤로 빼시는 거죠. 그래서 음식 먹는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반대로 우리가 이제 공복 상태에서 뭐 빵이라든가 쌀밥, 흰 쌀밥, 뭐 짜장면 같은 뭐 라면 같은 거 정제 탄수화물로 이걸 채우게 되면은 문제는 혈당 확 올라가 버려요. 이걸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게 우리 몸에 쌓이면서 피로하게 되고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죠.
인슐린하고 관계가 깊잖아요. 그리고 또 소화불량이 올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제가 항상 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어렵게 공복 상태 유지해가지고서 하얀 백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검은 인기를 그냥 확 쏟는 이런 격이죠. 그러니까 공복 후 첫 끼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강식, 그리고 천천히 밥 먹는 순서 지키셔라. 위장이 부담 없게 식사를 해야만 몸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공복 시간을 어떻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침밥 안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점심을 내가 막 야식을 하는 사람들, 야식하다 보니까 아침밥이 당연히 안에서 땡기질 않죠. 거기다가 점심을 대체적으로 아침밥 안 먹었으니까 점심을 정제탄수화물부터 무조건 먹는다. 허겁지겁 먹기 때문에 과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리듬을 지켜서 건강한 식사로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두 끼, 아침과 저녁 중 어떤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이 초창기에 1950년대에 이 연구된 것 중에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침밥을 굶는 게 좋을까? 그렇다면 저녁밥을 굶는 게 좋을까? 같은 18시간이라도 같은 공복을 상당히 많은 사람은 또 저녁밥을 굶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참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올리의 소변 독소 검사라고 하는, 이때 당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간헐적 단식이 만들어질 때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세 끼 먹는 사람, 두 끼 먹는 사람, 뭐 한 끼만 먹는 사람. 특히 이제 아침밥이 좋은지, 굶는 게 좋은지, 저녁밥이 굶는 게 좋은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아침밥하고 저녁밥을 먹고 점심밥을 굶는 것도 한번 해본 경우가 있대요. 이때는 우리 몸의 독소의 배출량을 조사해 보니까 들어간 양의 66%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일일 3식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사람들은 들어간 양에 비해서 독소 배출량은 7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몸에서 어딘가 병을 만들겠죠. 그런데 아침밥을 안 먹고 점심과 저녁을 먹은 사람은 이 독소 배출량이 100%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을 굶는 것에서 이게 시작한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이래서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후 3시, 4시에 먹는데, 이런 한 끼 먹는 사람들은 들어온 양보다 나가는 독소의 양이 127%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도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서를 잘 지켜서 접근해야만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결국 16대 8, 18대 6 이런 간헐적 단식은 절대로 무조건 굶는 게 아닙니다. 하루 생체 리듬에 따라서 세고간으로 나눠서 쉴 때는 쉬고, 비울 때는 비우고, 채울 땐 건강하게 채워야 이 간헐적 단식의 진정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내 몸의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자연치유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간헐적 단식 어떻게 해오셨나요? 제가 이제 20년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제일 이제 지켜야 될 게 먹는 순서라고 그랬어요. 공복 시간이 이게 지키는 것은요, 처음에는 좀 힘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렵지 않아요. 그건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꼭 쉽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뭐 아무나 하나, 이건 아니에요. 야식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기는 하는데,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오 이후에 먹는 첫 끼의 식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음식치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 먹는 순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고, 또 이것을 계속 환자들뿐만 아니라 제가 또 체험하면서 첫 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음식 먹는 순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샐러드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먹는 것은 처음에는 갈아서 먹었었는데요. 뭐라 그러냐, 믹서기에 확 갈아가지고서 많이 먹으려면 그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도 또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은 3종류 이상의 잎채소, 그 다음에 2종류 이상의 뿌리채소, 이렇게 해야 영양소 밸런스 균형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암이라든가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5종류, 잎채소 5종류 이상, 이게 다 항산화 식품들이에요. 그리고 뿌리채소 3개 이상을 같이 갈아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일반 식사를 먹는데, 저는 지금은
갈아 먹지 않고 그냥 싸서 먹는데, 쌈채소를 싸서 먹는데 거기에 두부 아니면 낫또, 뭐 된장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맛있게 싸고요. 거기다가 밑반찬을 우리가 먹는 다양한 밑반찬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먹는 것은 여주를 그 식초에도 좀 담았다가 그걸 또 같이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봄에 나오는 채소들을 식초절임을 했다가 그걸 또 이렇게 먹게 되면은 또 맛있는 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도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걀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개 정도 한 끼에 하나씩 해서 먹기도 하고, 간혹 또 뭐 고기도 조금씩 먹는데 총 열량의 5%는 넘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단백질도 좀 균형을 좀 맞춰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양념을 해야 되는데 들기름, 생들기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양념을 해서 같이 먹게 되면은 9가지 영양소, 정말 자연에서 얻는 9가지 영양소 균형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끼를 시작하고요. 저녁은 6시 이전에 좀 가볍게 먹는데 사실 일하다 보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8시 이전에 먹는 16대 8 아니면 18대 할 때는 그때 이제 한 1시 이후에, 오후에는 1시 이후에 먹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병을 치료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말 많은 질병들을 개선할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어렵지 않게 막 싸우면서 하지 않는 식사법으로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20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해보니 어떤 변화들이 생겼나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만성 피로였어요. 잠을 푹 못 잤어요. 숙면이 안 되고, 뭐 숙면이 안 되니까 또 만성 피로가 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흔히 증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저는 이거 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대변은 묽은 줄 알았어요. 대변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묽거나 변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증상들이 회복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숙면을 취할 수 있나 했더니 장이 좋아진 거예요. 장의 신경세포들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숙면을 취하고 언제든지 잘 수 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니까 피로가 개선된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언제든지 가서 잘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리듬이 살아나지 않나.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증상이나 질환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음식을 쫓아다니고, 막 부정맥을 좋게 해서 부정맥 좋은 거 막 영양제 막 쫓아다니고, 이게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뭐 과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졌지만은 실제로 한번 해보면 이건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저한테 지금도 이걸 계속하게 하고 환자들한테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간헐적 단식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왜 하다가 포기할까요? 간헐적 단식을 못하는 것은 정말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일례로 저하고 같이 공부를 같이 했던 한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르쳐 줬는데 정말 힘들대요. 아니, 나는 이렇게 쉽게 했는데 왜 힘드냐라고 하니까, 제일 힘든 게 이 공복이 되면 정말 어지럽고 그냥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기도 하지만은 이런 정신적으로 막 너무 힘들다. 사실 이 증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배고픈 거 또 참는 것도 힘들지만은 어지럽다, 일단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요게 원인이 있어요. 요걸 치료하고 나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덤비신 거예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또 처음부터 나는 의지 한국인, 모든 걸 내가 다 잘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못하면 나는 뭐 실패자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원칙 지키려고 그러는데, 점진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조금씩 8시간, 10시간 이렇게 늘리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장 먼저 회복하고 하셔야 된다. 장을 회복하는 방법은 또 장내에 어떤 미생물하고 나와의 조화거든요. 그 균형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또 막 이렇게 좋은 거 하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장내학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트리는 물질, 이 물질을 숙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숙변을 제거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냥 의지를 발휘할 때는 확실하게 발휘하자. 뭘로 시작을 했냐면 3일 단식으로 시작했어요.
3일 단식을 했더니 정말 힘들지만 이틀 때 정말 힘들었지만은 3일째 되는 날에 정말 검은 변이 몸 안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상쾌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내적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한번 만끽하고 나니까 공복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걸 극복했거든요. 제일 많은 건 하여튼 힘들어 하시는 것들은 뭐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다양하게 증상을 호소를 하시면은 제일 많은 것이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 뭐 짜증난다,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거 회복하는 방법, 하여튼 장을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간헐적 단식으로 내 몸을 자연 치유할 수 있을까요? 자연치유는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음식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음식과 우리가 생각, 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온도라고 하는 안에서 일어나는 따뜻함 같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우리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지 음식만 갖고 모든 걸 치료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인류 역사로 이렇게 보면은 의학 역사로 봐도 음식만 가지고 치료한 역사는 없어요. 뭐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고 니시가츠주도 그렇고 이 네 가지 또 우리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정신, 마음 이런 것들 우리의 또 하루하루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의 대사 기능 즉 온도, 혈액 순환 이런 것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또 잘 맞춰야만 자연치유의 근본적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봐져요. 제가 음식으로 시작한 지는 사실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냥 제 몸 때문에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음식으로 제가 제 몸을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것은 그때는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음식 먹으면 나는 건강해질 거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음식만 갖고서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 다루는 거, 내가 어떻게 릴렉스 하는 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건강을 좋게 하는 거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터득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동서양의 공부를 같이 해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네 가지 문제가 살아가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 거고 그 원인을 내가 건전하게 바꿨을 때 건강은 회복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쉬워도 이걸 실천하고 제대로 하나씩 이걸 한다는 것이 최소한도 3개월 이상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이렇게 체험하고 해야 가능한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거 알았다고 해서 이제 됐다라고 해서 우리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에 너무 막 이렇게 집착하지 말으셔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음식도 접근을 하셔야만 성공하지 집착의 마음을 갖고 하시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헐적 단식 후에 첫 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근데 이 연구가 제가 KBS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다가 이제 지금은 안 봐요. 근데 그때의 아침밥 안 먹는 사람이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실험한 걸 이렇게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저녁 야식하고 하루 세 끼 다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침밥을 그냥 게을러서 못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그건 정말 건강에 해로운 방법이죠. 그 방법보다 정확하게 생체 리듬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 끼가 정말 중요하다. 그 아까 생체 리듬의 균형이 깨진 분들은 점심에 먹는 그 첫 끼가 무조건 정제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돼 있어요. 단 음식 먼저 먹고 허겁지겁 먼저 먹어야 세포가 즐겁다는 이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고 좀 어려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부터? 정 안 되면은 샐러드 먼저. 좀 어느 정도 된다면 채소. 다양한 종류의 채소예요. 3가지 이상의 잎채소와 2가지 이상의 뿌리채소.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이 채소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과일을 쓴다면 과일은 식전 이 채소를 먹기 그 전에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음식 먹는 순서를 그렇게 지킨 다음에 근데 이것도 조금 한두 점 먹는 게 아니라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처음에 훈련할 때 그래야만 그 다음에 먹는 정말 그 맛있게 느껴졌던 배고플 때 맛있게 느껴졌던 그 정제 탄수화물 맛이 너무 배부르니까 적게 먹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리듬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리듬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무조건 장입니다. 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들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알아차림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몸의 변화, 기쁨이 뭔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즐거움,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기쁨이 우리가 느끼다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훈련되기도 하고 습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제로 막 이걸 막 어디가 좋게 해야 되게 막 한다. 그걸 막 바라보려고 하면은 그 현상은 3개월 뒤나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편안함 같은 것을 찾아보는 거, 어떤 변화를 한번 찾아보면서 즐거움을 찾아서 습관을 바꾸는 이 훈련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영양소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시키는 것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생채소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고 따지지 마세요. 이게 많이 나오는 거 드시면 돼요. 가격이 싸고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연이 우리한테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것은 귀하게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건강에 만약에 비싸고 좋은 것만 건강에 좋다면,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산삼만 건강에 좋다고 하면은 산삼만 먹고 살면 장수하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진시황이 보여줬고, 또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우리한테 교육시켜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거 많이 먹은 사람 더 빨리 문제가 생긴다.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잎채소 3개, 뿌리채소 2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브로콜리라든가 케일이라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케일이에요. 케일. 그 다음에 뭐 뿌리채소 중에서는 당근. 뭐 시금치도 먹기는 하는데 이거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양상추, 깻잎도 향이 강한 것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담백한 맛들을 먹어야만이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도 괜찮아요. 뿌리채소로. 비트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섞는데,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같이 섞어서 막 이렇게 믹스하는 건 안 돼요.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믹스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냥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같이 먹어도. 그리고 나서 두부와 낫또 같은 이런 콩 단백질이죠. 그리고 김 같은 것도 저도 즐겨서 쓰는데, 김도 단위 g당 단백질량은 최고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물성 단백질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도 괜찮고, 또 순서대로 바로 뒤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비타민, 미네랄, 어떤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의 그 영양소들의 균형과 조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고기나 뭐 생선, 뭐 이것도 소량 괜찮고, 뭐 그리고 나서 밥과 우리가 이제 반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일반 식사들이죠. 밥과 반찬.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영양소의 어떤 균형과 함께 과식을 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 먹는 순서, 식단과 이렇게 순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공복 후에 위장을 이렇게 어떻게 깨우느냐, 제일 중요하다. 이 첫 끼 식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몸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하루 리듬 자체를 다 깨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포함해서 공복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무리해서 굶는 게 아닙니다. 생체 리듬에 맞추어서 제때에 제대로 먹는 지혜, 이게 바로 16대 8, 18대 6의 간헐적 단식의 어떤 자연주의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암 환자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 오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항상 그 단계별로 얘기를 하는데, 1단계는 부종, 그 다음에 수족냉증, 그 다음에 장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변비가 오거나 설사하거나, 이게 1단계거든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였다는 1단계예요. 이때는 정말 뭐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음식만 조금 바꿔도 가능한 시기가 와요. 2단계에 오면은 만성 피로, 불면 정도부터는 저는 간헐적 단식을 구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는 정말 치료가 잘 돼요. 이 방법을 쓰시게 되면은, 이게 니시가 썼던 100년간 썼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좀 잘 되고요. 이제 4단계, 5단계 가면서 이제 만성질환으로 가고, 특히 이제 5단계 가면 이제 암인데,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니시 센터 병원이죠. 니시 병원인데, 니시가 쪼조가 있었던, 돌아가셨지만 있었던 병원에 직접 가서 한번 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또 입원을 해서 그걸 체험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기록들을 봤어요. 초기, 그러니까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나누잖아요. 암은 3기까지는
이 방법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방법을 제대로 쓰기만 하면은 3기까지는 95%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일본의 의사들은 제가 조금 신뢰가 가요.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중국에도 가보고 일본에도 가보고 또 서양에도 가서 서양 의사들도 상당히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간헐적 단식만 해서 병이 좋아지냐, 암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양한 자연건강법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우러지게 같이 했을 때는 추천드릴 수 있는 어떤 음식을 뭐 막 좋은 음식을 쫓아다니면서 먹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를 제가 권하는데 9개월 정도 했을 때에 이제 우리 몸이 습득이 돼요. 9개월까지는요 힘들어요. 그러다 9개월 이후에는 이게 습관화되면은요 우리 몸이 정말 편해지면서 뭐 하는 것도 편해지만 내 몸이 편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보통 한 9개월 정도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간헐적 단식이 좋냐 안 좋냐 이거보다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운동이 저는 핵심적이라고 봐요. DC 센터에 갔을 때는 운동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때 하는 운동이 심장을 수평으로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평으로 놓고 하는 뭐 붕어 운동이라든가 모관 운동이라든가 합작합체 운동 같은 것들을 그냥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거 갖고 좀 부족해요. 병이 왔다는 얘기는 해독을 하고 우리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풍욕을 같이 시켰어요. 그리고 맹운욕 같은 것을 같이 했을 때만 이 간헐적 단식이라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간헐적 단식만 했을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냉증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 몸이 더 차가워져 버려요. 결국 온도가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몸을 계속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했을 때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꼭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특히 운동 막 뛰고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그건 심장에 부담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수직으로 놓고 내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혈액순환 특히 모세혈관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죠, 심장이. 그래서 누워서 하는 운동을 집중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하고 꼭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